1959년 1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목조 주택이 되게 숲처럼 빽빽히 들어선 일본 도쿄의 아라카와 구라는 곳의 한 골목 어귀에서요,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와 그리고 한 소녀가 마주쳤습니다. 이때 이 남자아이의 행색은요 되게 평범했어요. 검은색 점퍼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나온 그런 사람의 모양 같았어요. 이 소녀 같은 경우에도요, 방과 후에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딱 타고 이 남자아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소녀의 곁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와 그리고 소녀의 몸이 딱 겹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에 이 남자아이는요,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소녀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인 거예요. 순간의 찰나에 일어난 상황. 딱 겹쳐지는, 교차하는 그 순간에 꺼내서 바로 찌르고 간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 소녀는요, 미처 반항할 새도 없이 바로 길바닥으로 꼬꾸라졌어요. 억 하면서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내 길에는 이제 이 소녀의 피로 흥건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유유히 페달을 밟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때 쓰러진 피해자 소녀의 이름은요, 당시 16살이었던 타나베 요시코, 16살. 평범한 여중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이렇게 만든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요, 이 소녀뿐만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런 골목을 막 누비면서 여성 9명을 더 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겹쳐지면 찌르고 겹쳐지면 찌르고 9명. 피해자인 이 요시코는요, 이 참극의 마지막 피해자이자 유일한 사망자였어요. 사망한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남자아이의 묻지마 칼부림에 여성 10명이요, 가슴 그리고 어깨, 팔 이런 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여성들은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비슷한 점도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 이에 경찰은요, 처음에 이 사건을 딱 접하자마자 이거 뭐 범인 그냥 잡겠다 라고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있어. 10명 중에 1명이 사망했고 9명이 살아있거든. 그리고 이 9명이 자기의 머릿속에 당시의 이 남자아이의 인상착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범인 잡는 거는 껌이겠다라고 경찰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10대 소년. 경찰들은요, 신데렐라의 구두 주인 찾기처럼 이 몽타주에 들어맞는 사람만 딱 찾으면 이 사건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들은 뭐 그냥 잡겠다, 금방 잡겠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는요, 8살부터 최대 27살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걷고 있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찌른 것으로 보였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있어, 여자가. 그럼 그냥 찌르고 가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당시 17살이었던 소부 마사코라는 여성도요, 이 미치광이 범인의 마수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소부 마사코라는 여성은 빌린 책을 반납하려고 27일날 밤에 이제 아라카와의 이제 한 책 대여점에 가고 있었어요. 빌린 책 주려고.
그렇게 대여점으로 향하던 중에 문제의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요, 요시코 때와 마찬가지로 소부 마사코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르고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소부 마사코는요, 악 하고 이제 딱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찔린 가슴이 딱 부여잡고요, 200m가량 이 남성을 뒤쫓아갔습니다. 이 미친놈 이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내가 너 그냥 못 둔다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거죠, 이 여성은. 하지만 이 의문의 남성은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소부 마사코는요, 전치 1개월의 진단을 받아야 했어요. 경찰은요, 묻지마 칼부림이 있기 6일 전 21일쯤에 골목길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6일 전에 한 남성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자르거나 여성들의 어깨를 찌르고 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6일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 이 사건은요, 하루가 아닌 3, 4일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이 가위를 들고 다니는 이 남자들한테 여자 16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정말 많은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공격을 크게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건은요, 저급한 치안의 범죄 정도로 취급을 해서 경찰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대요. 그냥 좀 이상한 정신병자가 이런 짓을 한 거구나 해서 경찰에 접수도 안 된 거예요. 어찌 이런 게 신고가 접수조차 안 될 수 있었던 건지. 피해자가 11명이나 나왔는데 최악이죠. 여튼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은요, 신고조차 안 됐지만 두 번째 칼부림 사건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고려해 볼 때 21일날 일어났었던 가위 이 범죄자와 그리고 27일날 칼로 범행을 지른 이 범죄자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범행 장소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마치 약간 가위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이 자기를 못 잡으니까, 수사도 안 하니까 더 범행이 대담해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특히 이 두 사건의 범행 시간대에 주목을 했어요. 두 사건은요, 모두 다 저녁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냉혈한 강신장도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범죄자라도 자기의 근무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범행을 저지르진 않죠. 내가 근무해야 되는 시간까지 막 가가지고 범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범인은요,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낮에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찰은요,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사실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제 종합을 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범인은요, 나이는 약 14살에서 16살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이 됐고요. 굉장히 어리죠. 14살에서 16살. 그리고 아무래도 공장 노동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낮 시간대에 근무한. 경찰은요, 범행 장소들을 꼭지점으로 이어가지고 범인의 거주지도 유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딱 한 명의 용의자가 추려졌어요. 당시 경찰들이 유력하게 본 용의자는 17살이었던 마키오. 떼나무나 숯, 석탄 같은 것들을 파는 신탄집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키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점포는요, 오쿠정이라는 곳에 10번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딱 기가 막히게 범행 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네. 모든 정황이요, 이 마키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키오는 평소에요, 검은 색깔 점퍼를 즐겨 입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주다 보면은 금세 옷이 이제 더러워지기 일쑤였는데,
검은색 점퍼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색이 어두우니까 그거에 대한 막 더러워지는 거가 보일 그럴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키오 남성이 항상 어두운 색깔의 점퍼만 입고 다녔던 거예요. 이 마키오 남성은요, 자전거도 즐겨 탔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일을 도와가지고 신탄 배달을 하면서 생긴 취미였어요. 자전거 타기. 마키오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친 몸으로 범인의 뒤를 200m나 쫓아갔던 이 소부의 증언에도 마키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칼에 찔렸는데도 막 뒤쫓아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성의 증언에도 마키오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소부 여성은요, 제가 칼에 찔린 채로 그 남자애를 막 쫓아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딱 보니까 거기에 신탄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따라갔던 남자애랑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남자가 자기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면서 당시 피해 여성이었던 소부 여성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소부 여성이 말한 신탄집이 마키오의 부모님이 하고 있었던 신탄집이었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마키오를 불러서 27일날 뭐 했냐고 행적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너 27일날 뭐 했어? 아, 저 그날 극장 가갖고 영화 보고 그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밤 11시쯤에 들어왔는데? 아, 그래? 그럼 너 그날 삼촌네 놀러 갔다가 영화 보고 한 거 입증할 수 있어? 아, 뭐 입증할 만한 그런 건 없는데. 마키오는요, 27일이었던 그날 놀러 갔다가 저녁 11시쯤에 집에 왔다라고 했지만 이런 마키오의 증언 알리바이를 입증할 거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묻지마 골목 범죄는요, 27일 이후인 30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때쯤에 한 피해 여성의 집으로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한 통도 날라왔어요. 그 편지에는요, 너는 너무 많이 떠들고 다녔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주민들은요, 경찰들 뭐하고 있는 거냐, 아 니네들이 빨리 못 잡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아우 우리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거, 이러면서 주민들이 들고 나선 거예요. 이 주민들은요, 방범대를 꾸려가지고 자체적으로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도와주자. 그러던 2월 4일 이 마키오 부자가요, 저 경찰 연락받고 수사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라카와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이 마키오 부자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마키오 부자는요, 경찰 연락받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왔는데 정작 이 경찰들은요, 이 마키오 부자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소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연락받고 왔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마키오 부자한테 이상한 장난 전화를 건 거예요. 경찰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요, 마키오 부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라카와 경찰서의 수사과장은요, 마키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범인은 끝까지 안 잡힌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은 1974년 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 안 잡혔어요. 그냥 이렇게. 아라카와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묻지마 사건이었지만 의외로 이 사건의 마지막은 조용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시들해진 탓이었겠죠. 일본의 한 미스테리 채널이나 뭐 이런 곳에서 가끔씩 이때의 미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런 매체들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사건의 범인을 마키오로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키오가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생쇼한 것 같다고,
자기가 괜히 장난 전화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제 발로 경찰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쇼한 것 같다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요, 일본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요. 정말 이 묻지마 사건의 범인은 마키오였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범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걸까? 지금은 뭐 진범도 죽었겠죠. 용의자도 뭐 죽었을 거고 뭐 옛날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죗값을 받고 갔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도쿄 아라카와에서 벌어진 한 묻지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